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태호 박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예상하셨다시피 11월이니까 드디어 두둥. 예, 올해 책을 또 책사이다 어워즈를 해야 하는데 올해가 벌써 이렇게 그냥 끝났지 뭐. 영업 종료. 그러니까 매해 이걸 하다 보니까 예. 이거 올해 책 하고 나면 정말 한 해가 다 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7년부터 했죠? 2017년부터 네. 했어요. 17, 18, 19, 20, 21. 5년. 5년. 이게 재미난 게 보통 요 시점에 많은 뭐 언론사나 이런 네. 서점들도 올해 책을 설문을 막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이미 답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모아서 정리하고 발표하려면 2, 3주가 걸리는데 우리는 그냥 한다. 저희는 그냥 한다. 그리고 저희랑 거의 겹치지 않아요. 한 번도 없지 않을까요? 겹친. 한 번 정도는 한 번 겹쳤던 몇 가지는 것 몇 같아요. 건은 겹쳤어요. 저희가 이렇게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올해 책이 될 법한 책을 또 안 골라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희 오늘 올해 책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래도 광고는 듣고 와야겠죠?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황주부님 목소리로 참여연대 회원가입 광고 들으셨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 검색하시거나 지금 듣고 계신 어플 PC 에피소드 소개 부분에 참여연대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뉴스레터 구독, 카카오톡 친구 맺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올해의 책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저희가 두 차례로 나눠서 올해 책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오늘은 올해 정말 읽은 책 중에 올해의 책. 출간이 언제 되었는지는 무관합니다. 이 얘기를 한 권씩 나누고요. 다음 시간 100회 때는 올해 출간된 책 중에 올해의 책.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물론 다 대체로는 읽은 책을 가져오지만 읽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그 조건을 좀 여유롭게 드리긴 했죠. 자, 그러면 오늘 99회 책사이다에서는 2021년 올해 읽은 책 중 올해의 책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느 분부터 얘기해 볼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어떤 책 골라오셨나요? 저는 인문 잡지 한 편 들어보셨죠? 네, 저는 뭐 1호 때부터 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처음 아셨어요? 저도 사실은 참여사회에서 잡지의 미래 특집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인문 잡지 한 편을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편집자이신 신새벽 편집자께서 나오셔서 같이 이제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봤는데 그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일단 인문 잡지라는 게 뭐 과학 잡지 여러 가지 뭐 문예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잡지가 있는데 인문 잡지라는 말을 저는 들어본 게 옛날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인문 잡지라는 게 있나 이런 궁금증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되게 새로웠던 거는 사내에서 공모를 한 거죠. 맞나요? 뭐 공모라기보단 네. 일종의 사내 벤처처럼 그쵸. 제안을 하신 거죠. 네네네네. 기획자분들이. 민음사의 편집자로 계신 분들께서 지금에 있는 여기도 문예 잡지도 있고 다른 잡지나 단행본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인문 잡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편집자들끼리 사내에서 하나의 어떤 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이 한편에는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글의 길이였어요. 그러니까 한 권의 단행본도 아니고 이게 논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이 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그 주제를
봐야 할 되게 다양한 분야의 시선들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완성해가는 되게 재미있는 그런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창간호의 주제가 세대였고요. 이 창간호의 주제가 세대가 된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의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지금 이제 창간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일,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권위 이렇게 되게 다양한 시리즈들이 나왔는데 저는 먼저 첫 번째 책인 세대를 찾아서 읽었는데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 네. 보통 한 주제에 네. 글, 뭐 아티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7편, 뭐 네. 8편 이렇게 실리는데 네. 그 이번에 올해의 책으로 지금 골라오신 게 네. 한편 1호 세대잖아요. 네네네. 10편의 글이 실려 있어요. 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소개해 두 개였는데 하나는 이민경 씨가 네. 이야기한 1020 탈코르셋 세대라는 주세요. 네. 아티클이 되게 다가왔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탈코르셋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탈코르셋을 하는 것에 대한 그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소비되잖아요. 우리가 탈코르셋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만 그 현상을 인식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의 기억은 뭐냐면 저희 때는 오히려 꾸미는 게 저항이었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꾸민다는 나의 행위가 학교라든가 모든 공간에서 사실은 굉장히 규율과 통제 속에서 네네.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뭔가를 꾸미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약간의 사소한 저항이자 나 여기 살아있어. 나 여자고 나 이 공간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되게 적극적인 저항의 방식이었던 것 같고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우리 학교에서 화장을 어쨌든 마스카라 같은 걸 하고 다니는 거의 유일한 아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1020 이 세대에게는 그게 학교라는 공간이든 이 또래 집단 사이에서 꾸미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꾸밈에 대한 압력을 받는다라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때랑 너무 다른 삶이고 이 세대인데 그래서 이것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이 탈코르셋 운동이라는 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런 거였어?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운 글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혜선 씨의 미래세대의 눈물과 함께는 이 글이 있는데 저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위기 활동가이시죠. 실상사 작은학교 선생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 유럽의 덴마크에 있는 무슨 어떤 프로그램에 1년을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기후위기 시위에 동참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짧은 글 안에. 근데 그 안에서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분이 느끼는 어떤 그 느낌과 그리고 왜 청소년들이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들에게 미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논문집 같은 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 읽기 전에는. 세대라는 걸 가지고 인구학으로도 접근하고 뭐 철학으로도 접근하고 되게 다양하게 접근하니까 막 이런 어떤 석학들이 나름 있잖아요. 분야의 석학들이 이 세대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그냥 읽어본 느낌은 이 세대에 대한 글들이 정말 당사자들의 얘기,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시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공감이 되고 훨씬 더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저는 뭐냐면 이 안에서 뭔가가 다 해소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책 한 권이면 그럴 만하지. 이 안에서 뭔가 그 뒤에 찜찜함을 남기지 않고 다 해소해 줬으면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글을 여기 이 한 편을 보면서는 계속 다른 거를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오롯이 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정말 흑과 백만이 존재하는 매우 깔끔한 편집이었고요.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새로운 잡지의 진짜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황주부님께서는 네. 올해 읽은 책 중 올해의 책으로 미님사에서 펴내는 인문잡지 한 편 1호인 세대. 사실 인문잡지 한 편 전체를 골랐다고 해도 뭐 네.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이후에 황주부님께서
다른 호들을 읽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왜냐하면 네, 일단 세대는 황주부님께서 관심도도 높고 맞아요. 또 경험도 음, 해보신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동물이라는 주제라든지 네, 네. 뭐 이런 음, 주제도 읽어보시면 재밌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음. 저도 최근에 이제 권위가 나왔는데 네. 저는 2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특히 1편 중에 그 나를 지키는 자기 방어술 뭐 이런 내용을 다룬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많은 경우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떤 공격들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셀프 디펜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글이었는데 요런 상황을 이렇게 대응하고 풀어내는 용어가 있다라는 것도 저도 그 글을 보고 처음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유쾌하고 발랄하게 경쾌하게 전달해줘서 굉장히 재미나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반갑네요. 네. 김느낌님께서 골라오신 책은 어떤 책일까요? 제가 골라온 책은 요즘 애들이라는 책입니다. 어허, 이것도 올해 책 겹치네. 연결이 되네. 너무 재밌었어요. 한편 1호 세대인데 요즘 애들. 요즘 애들 핫한 책이죠. 그렇죠. 요즘 색깔도 뻘겋가지고 요즘 애들이란 책이고 주로 이제 기성세대들이 어떤 다른 세대들을 이해할 때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 그 세대에 해당하는 저자가 쓴 책을 읽습니다. 뭐 90년대생이 온다. 뭐 이런 거 이제 아저씨들이 엄청 열심히 읽었잖아요. 도대체 요즘 새로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의 이 멘탈리티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90년대생이 온다는 저한테 이렇게 이제 권장할 만한 사실 기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좀 망설였는데 어쨌든 저도 세대에 관심이 많아서 일단 뭐 그냥 집히는 대로 읽게 됐고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이 책이 의외로 되게 구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도 이제 요즘 애들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작가는 이제 개인적인 체험에서부터 풀어가는데 이제 주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번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다 번아웃 돼 있다는 거죠. 요즘 애들이. 그럼 요즘 애들이 왜 번아웃 돼 있냐? 옛날과 다르게 요즘 애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상시적으로 마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과 비교했을 때 정신력 소모가 엄청난 거죠. 시간 대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즘 친구들이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중에 아니 옛날 세대들은 그냥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 바로 되고 하다못해 뭐 2달만 과외를 해도 등록금을 낼 수 있고 뭐 그러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너무 빡세다.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취업이 안 돼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구조적으로 야기한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원인이고 거기에서 이제 너무 많은 심력을 소모하는 게 이제 번아웃의 원인이고 이런 것들이 요즘 애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애들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요즘 사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저는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 책을 소개하러 갖고 왔습니다. 이 저자 앤 헬렌 피터슨인데 네. 이 책이 뭐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이제 화제작인데 네. 이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던 게 이 저자가 썼던 칼럼 네.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칼럼이 책에도 실려 있는 내용일 거고. 그게 밀레니얼은 왜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네. 키워드가 이제 네. 번아웃이라는 거잖아요. 황주부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저는 아까 이게 요즘 애들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밀레니얼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핵 공감을 하면서 어머 이거 내 얘기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경고음들, 번아웃에는 사실은 경고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대로 고호를 외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되게 공감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거는 이게 미국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 얘기처럼 읽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 입시가 이렇게 치열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치열했지만,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입시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예전에는 사실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다 사람들이 번듯하게 그나마 중산층을 이루고 살 수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2008년 이후에 더 그렇고요, 그죠? 이제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면서 미국 사회도 정말 너무 끝이 없는, 그래서 소수의 정말 돈을 잘 버는 직종에 종사하지 않고는 중산층의 삶에 살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입시에 목을 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그 지위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노동에 할애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정말 괜찮은 노동 조건을 가진 회사에 근무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그게 아이비리그를 나와도. 이게 한국 사회 현실하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 겹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노동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한테 보통 하는 욕들이 있어요. 니네는 기대치는 너무 높고 니네는 너무 게을러. 아, 이거는 문제야. 야, 니네가 뭐를 알아? 대공황을 알아? 니네가 뭐 옛날에 전쟁을 알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라떼는 말이야 라는 류에 시작하는 이 서사들에 대해서 밀레니얼들이 말하는 거기에 대한 아주 냉소적이고 때로는 너무 정없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정말 이렇게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결국 이런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보면 소수의 몇 사람이 그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다수의 모든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저자의 굉장히 너무 혁명적인 얘기를, 너무 뜨거운 얘기를 굉장히 뭐랄까 신나게 얘기를 한달까요? 굉장히 읽는 내내 소설처럼 정말 읽혔어요, 저는. 이 책은 이제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번아웃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시대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정한 환경으로 몰기 때문에 정신력을 빨리 소모해서 이 사람들이 번아웃에 빠진다. 그래서 이제 요즘 애들이라고 말하는 아까 황주부님이 얘기했던 그런 세대적인 특성이 거기서부터 발현된다. 요게 이제 하나의 축이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가령 뭐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훨씬 지금보다 불안정했을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그런 번아웃, 그때는 번아웃이란 개념이 없었지만 아마 있었다면 그것도 이제 번아웃으로 명명됐겠죠. 근데 기성세대들, 뭐 베이비붐 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그럼 뭐 꼭 그렇게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사실은 요즘 애들이 지나치게 센서티브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또 일각에서는 비판도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또 하나의 축인데 말하자면 이제 베이비 부머, 요즘 애들의 어머님 아버님이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돼? 집중 양육을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지금은 저도 이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부분이 특히 좋았는데 왜냐하면 애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애가 모르겠어요. 이제 저의 중고 집단에서는 애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부모 노릇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돌이켜 보면 저는 한 3살, 4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길었거든요. 그럼 이제 혼자 놔두면 뭔가 한단 말이에요. 사고를 치든지 뭐 여가를 지 마음대로 보내든지 뭐 자든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의 애들은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율적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헬리콥터 육아라고 양육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하게 이게 짜여져 있고 애들이 뭔가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역경과 뭐 이런 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어떤 정신적인 면역력도 키워지고 어떤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어떤 이런 능력도 높아지는데 이런 게 일절 없이 되게 정해져 있는 온실 같은 환경에서 자라다가 20살이 넘으면 갑자기 대학으로 가면서 애들이 내던져진다는 거지. 대학으로 가서도 이제 요즘에 막 뉴스 같은 이런 데서 이제 가십으로 나오는 것들이
애가 성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부모님이 항의하러 온다. 음. 이런 거. 그러면 이런 이제 환경에서는 사실 이 친구가 어떤 타인과의 어떤 그 소통을 해야 되는 어떤 이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갈등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되게 좀 저는 와닿았어요. 와닿았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이 불안정한 시기인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안정한 시기라고 얘기하는 이제 근거는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졌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들이 다 뭔가 좀 이상한 임시적인 일자리, 저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냥 뭐 개 산책을 시키는 일자리랄지 이런 거를 30대, 40대, 20대 이런 친구들이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요런 이제 시대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맞아요. 이 친구들이 면역력을 가지지도 못하게끔 이 사회적인 분위기, 양육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양육 자신이 양육을 잘하는 자신을 뭔가 전시하고 싶어 하는 부모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너무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뭐냐면 끝 결론이 너무 좀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황주구님은 약간 혁명적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끝부분에 가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래야 할 것이라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지 말자. 예를 들면 결혼, 네네. 출산, 육아 이거 왜 내가 당연히 해야 되냐. 나는 지금 혼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미치겠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그런 설교 자체도 집어쳐라. 우리는 그런 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점이 좀 가슴이 아팠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궁극적인 뭔가의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사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러면서도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어떤 애들은 조금 덜 불안한 직장을 확보하고 어떤 애들은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너무 슬프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끝나는 결말이. 그래서 어쨌든 기성세대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을 법한, 왜냐면 이 기성세대도 한 30대, 40대, 50대들은 자기가 직장에서 겪는 일들이 이 불안감이. 그렇죠. 그리고 번아웃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사실은 되게 불안정해요. 왜냐면 막 내가 출근해가지고 뭐 되게 루틴하게 하는 이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 계속 뭔가 바뀌거든요.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적성에 맞기 때문에 직업으로 가지긴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육아랑 병행하고 뭐 이러면은 이전만큼 뭔가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번아웃이 사실은 어떤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불안의 총량의 문제다. 그 사람이 맞닥뜨린 그런 설명이 좀 와닿았습니다. 공감이 가면서도 좀 답답해지는 측면이 없잖아 있네요. 그 불안감이라는 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최근 한 3년 내에 그런 세대론 혹은 세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또 근래 분위기를 보면 자꾸 그렇게 갈라치게 하는 것이 문제를 호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그쵸. 비판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옛날 말로 표현하면 계급의 문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 노동 안정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이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어떤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미래를 기대하고 전망할 만한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거나 혹은 그 수준까지 오르기가 너무나 어려운 뭐 이렇게 좀 문제를 다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책
읽고 나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얘기됐던 세대는 뭐 그 층위도 너무 많은데 또 근래는 뭐 너무나 또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돼서도 그런 세대 성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어떤 점이 다르게 읽히셨는지 뭐 이런 부분들. 저는 사실은 제가 그 요즘 애들이라는 책이나 오늘 제가 고른 그 인문 잡지 한 편의 세대를 읽으면서 네. 우리가 세대를 왜 보려고 했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세대를 얘기하는 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원래 세대를 그렇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해보려고. 음. 근데 요즘은 이해를 하려는 것 자체가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존중해야 되는데 아. 왜 이해를 하려고 그래 네가.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솔직히. 그 말을 되게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두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몰랐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그랬구나. 그리고 아까 양육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엄마들도 부모들도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양육이라고 해서 그렇게 애쓴 거예요. 자기를 갈아 그치, 넣어서. 처음 키워보니까. 그렇죠. 자기를 갈아 넣어서 사실은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지금 번아웃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결국은 너무 바빠요. 시간표에 비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표의 시간을 쪼개서 그것이 양육이든 아니면 자기 개발이든 이게 갈아 넣어서 연애를 할 뭐 다른 것을 꿈꿀 만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통적인 경험인 거죠. 세대를 초월해서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세대는 나를 갈아 넣지 않으면 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아니죠, 그건. 비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세대가 소비될 때는 그게 이제 뭐랄까 이해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마치 예전의 진영처럼 소비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게 되게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는 요즘 정말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세대론은 사실 세대론의 정체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세대가 본인이 감당해야 할 불안을 다른 세대에게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제 요즘 20대 남성이 이제 특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세대인데 20대 남성이 이상해. 20대 남성은 특이해. 라는 얘기를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할 의무가 없어져요. 이게 굉장히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40대인데 내가 걔네를 이해를 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 저의 고민과 이 품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고 쟤네가 이상한 애들이 되면 아주 간단하게 나한테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세대로는 약간 그런 어떤 원리에서 확산되고 왜냐하면 모두가 불안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중거 집단 안에 20대가 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도모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도 되게 옅은 거죠. 그래서 세대론이라는 건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저는 세대론은 계속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느 시대나 생각하는 우리 그러니까 인류는 계속 지금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발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생각의 사조나 이런 부분들이 수십 년 단위로 계속 변화해 왔기 때문에 각각의 세대가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 생애 주기별로 또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있었을 텐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직업적으로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많다는 게 조금 그쵸.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대 남성이라는 집단이 존재하냐 혹은 뭐 안 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뭔가 얘기를 한다 할지 아니면은 20대 남성을 불필요하게 악마화 시킨다 할지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집단들은 굉장히 우수한 시민으로 정체성을 부여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규정을 하는 사람은 사실 권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착한 놈이야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오히려 좀 되게 안타깝고 이제 다 같이 좀 우리가 이렇게 세대를 나누어서 갈등을 하는 이런 현상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말씀 들으면서 언뜻 떠올랐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한창 했었잖아요. 뭐 사회의 부재, 그러니까 뭐 공동체 소멸. 네. 그러니까 뭐 군대 얘기도 그런 것 같아요. 늘 청년 남성들은 군대를 당연히 힘들어했을 것이고 가는 것 자체도 힘들어했을 것이고 거기서 겪는 경험도 당연히 힘들어했을 것이고 그건 뭐 모두가 공감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게 어떤 내가 살아갈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 역할이고 그렇게 했을 때 사회 전체에도 득이 되고 그게 나에게도 돌아온다. 어쨌든 최소한 요 정도의 이제 의미 혹은 네. 가치 평가는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뭐 인내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각자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더 그런 것들이 격화되는 이유는 이걸 했을 때 뭐가 나아지는지 그리고 내가 그 나아지는 혹은 그걸 필요로 하는 사회의 일원인지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 그렇죠. 아닐까?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개인이 이거를 혼자 감내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맥락이 지금의 어떤 뭐 조장된 갈등이든 아니면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갈등의 요소든 이런 것들 어떤 바탕이 되는 상황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늘 보면 그런 이제 사회 부재나 공동체 부재가 강화되거나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런 세대로는 더 격발됐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기대가 없으면 사실 근데 이제 그 기대라는 게 예전에는 성장이라는 게 진짜 많은 걸 해결해 줬던 것 같은데 지금 또 그게 실제로 성장이 어려운 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기대하는 게 성장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생각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회의 어떤 지향 같은 것들이 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세대로 볼 때마다. 그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안정성, 그 정신적인 어떤 이런 생각의 안정성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믿고 있는 가치관, 가령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가부장제였죠. 군대에 갔다. 그럼 남자니까 야 어떻게 여자가 군대를 가? 내가 2번 가면 갔지. 이게 사실은 90년대까지도 네네. 설문조사하면 많이 나오는 네네네. 내용이었어요. 네. 실제로. 진짜요? 네. 내가 남자- 2번 갔으면 갔지 여기서 빵 터졌어요. 내가. 그런 말이 실제로 쓰였으니까. 진짜? 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네. 남자들이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지. 근데 이제 과거에는 어떤 가부장제라는 게 그런 어떤 지배적인 문화 그리고 이제 생각의 틀 이런 거를 규정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게 뭐가 맞는지 나도 모르겠다. 뭐가 지배적인 무언가가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많은 사실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개인을 더 불안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불안은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구태의연한 말이긴 한데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사실은 인문학의 부재가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인문학 왜 이렇게 인문학 등신체 뭐 약간 이런 그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예, 그게 되게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 약간 그랬는데, 근데 저는 그게 한 번도 인문학이 너무 부재해서 걱정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약간 그게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존경받는 철학자가 누가 있냐?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사람들을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강력한 철학적 솔루션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걸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뭐 요즘 애들이 한 책을 읽어보면 아마도 미국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럴수록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철학이 뭔지 이런 걸 좀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세대라는 게 공통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통의 기억이라는 게 한 사회에 살고 있으면 공통의 기억을 갖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무엇에 우리가 포커싱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과 기억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그걸 경쟁적으로 뭔가 바라봐야지만 내가 살 수 있고 그 경쟁이 나중에는 좁아져서 나 외에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와 전투 중인 거죠, 지금은. 사실은 같은 세대와 전투 중이에요, 우린 또. 나의 삶의 또 개인적 경험 속에서는. 그래서 뭔가 그 끝이 없는 전투, 사실은 끝날 수가 없고 해결될 수가 없는 전투 말고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사실 생각해 보는 게 그 인문학의 과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김느낌님께서는 앤 헬렌 피터슨이 쓴 요즘 애들을 올해 읽은 책 중 올해의 책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가져온 올해 읽은 책 중 올해의 책은 그림책인데요. 구도울 작가가 글을 쓰고 해랑 작가가 그림을 그린 제목은 국경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에서 쉽게 쓸 수 없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국경이란 말 우리도 요즘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국내 작가들이 작업을 한 결과물이고 일단 시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린 국경을 전면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체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떠날 때는 국경을 별로 감각하지 못했어요. 거기 도착했을 때 감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떠나지 않더라도 떠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 왜냐면 갈 곳이 있어야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국경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도 국경이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골라온 이유는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근래 몇 년 동안 이제 그림책 분야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네. 출판 시장에서. 근데 그 성장했던 맥락 중에 하나는 어른들이 읽는 그림책. 맞아요. 그 서점에서는 그런 코너도 생겼거든요. 뭐 0세에서 100세까지 같이 읽는 그림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림책을 더는 어린이 분야의 부속 분야나 뭐 유아 분야의 하위 분야나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된다. 만화는 왜 따로 분류하냐? 이건 어떤 표현의 양식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런 이제 어른들도 읽는 그림책이라는 건 대부분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학, 창작의 이제 영역의 그림책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논픽션 그림책 이런 것들은 뭐 지식을 아주 쉽게 알려주는 학습의 영역, 네네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림책 또는 학습 만화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자의 맥락에서도 저는 어른들이 감각할 만한 또는 어른들이 읽기에도 새로운 정보나 내용들을 그림책이라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진짜 눈에 띄는 시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책을 펼치면서 몇몇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이런 거예요. 막 여러 가지 국경의 상황들을 보여줘요. 근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국경을 양쪽에 갖고 있는데 그 양쪽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미국이거든요. 멕시코와 미국. 멕시코, 미국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과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엔 늘 단선적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얘를 입체적으로 놓고 동시에 사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도 뭐 여러 국제 뉴스에서도 미국, 멕시코 문제만 다루지 이 두 개의 이질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한 장면으로 우리가 국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만 여전히 머릿속에 두고 있구나.
이런 게 대본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너무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그렇게 연결해서 못 봤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거 사실 말로 설명하면 그렇죠. 재미가 없거든요. 진짜 그야말로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 그림을 딱 보여주는 순간 그렇게까지 설명하지 않는데도 제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관련된 얘기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난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국경에 대해서 더 넘어서지 못한 생각에 빠져 있었을까? 그런 대목에서 논픽션 그림책의 매력과 가능성을 잘 보여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골라왔고요. 되게 통시적인 얘기부터 공시적인 얘기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문화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국경을 넘은 사람들,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또는 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국경을 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린 국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 갈등이나 어떤 좋지 않은 국경이라는 게 이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그림 같은 게 잘 안 떠오르잖아요. 굉장히 삼엄하고 넘어가면 막 총 맞고. 그런데 굉장히 갈등의 여지가 있는 나라들의 국경에서도 네. 이런저런 활동들이 벌어져요. 뭐 매일 어떤 평화를 기원하는 어떤 종교적 의식 같은 게 펼쳐지기도 네.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국경에 대한 상상력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닫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인상적인 방법으로 전달해 주는 걸 보고 이제 이런 논픽션 그림책에서도 기존의 어떤 뭐 사회과학적 설명이나 담론으로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감각적으로 전달해주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저도 방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국경 이런 주제가 아이들 학습 만화에는 되게 많거든요. 좀 너무 많은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책 안에 얇은 책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 있는지 이것만 알면 척척 박사가 될 것 같은. 근데 이 책을 펼쳐보니까 이게 그런 학습 만화가 아닌 그림책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어떤 건지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여백을 가지고 뭔가 상상할 수 있고 그 너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놀랍네요. 이런 것도 새로운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빡빡함을 우리가 필요로 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많은 주제들을 이런 방식으로 접해보는 것도 되게 유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바갈라디님이 그 책 선물의 달인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0년, 20년 전에는 책 선물이라는 게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괜히 어려운 막 철학책 막 선물해주고 책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드물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책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게 참 이게 뭔가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가 다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으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 같은 것도 보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어떤 굉장히 그 섹시한 어떤 철학자의 철학책은 읽으면 둘이서 토론과 대화를 길게 하면서 얘기가 오가는데 국경 같은 책은 보면 내가 보고 좋다. 쟤 선물해주면 쟤도 보고 좋다. 하지만 서로 대화가 필요 없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바갈라딘님 같은 책이 아닌가.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또 연말에 선물로 많이들 해야겠네요. 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무한해.
좀 무한해 놀 땐 홍대 참여 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저희 오늘 책사이다 99회 2022 책사이다 어워즈 올해 읽은 책 중에 올해의 책으로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 방송 100회 때는 올해 나온 책 중에 올해의 책을 또 한 권씩 골라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